과학기술 이런 것이 그 어떤 전문가 집단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생활의 곳곳에 배어 있는 것들이 과학이고 기술이고 그게 또 이제 문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반인을 중심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알기 쉽게 또 이게 무슨 어떤 특정 지식이라기보다는 상식이나 소양의 수준에서 전반적으로 사회에 스며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식견을 여러 학생들과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것 같아갖고 특별히 이번에는 최양희 원장님을 전임 원장님을 연사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융합의 시대는 가고 이제 창조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창조 경제 무슨 창조 인재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융합은 조금 이제 뒤로 처지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융합이야말로 이제 창조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고 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주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요즘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 당면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화두가 던져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이제 한국의 위상을 한국 사람들이 등수 매기기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위상을 여러 가지 랭킹을 매기는 걸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나라가 1등 하는 게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등 하는 꽤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한국이 아주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등하고 있는 거가 고령화 속도입니다. 고령이 되신 분들의 인구 비율이 7%가 넘어가면은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고 그런 분들의 비율이 이제 20%가 넘어가면은 초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이 고령화 사회로 2018년에 진입한다고 그러고 2026년에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8년에 고령화 사회가 되고 이제 26년에 그 고령화 사회가 진입한 지 불과 8년 뒤에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정도로 아주 빨리 우리나라가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프랑스는 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115년이 걸렸다고 그러고요. 일본은 고령화 사회였는데 24년, 일본이 굉장히 빨리 고령화 사회가 되는 나라인데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12년에 걸렸는데 한국은 이 모든 기록을 갱신하면서 고령화 속도에서 세계 1위를 이제 지금 아주 자랑스럽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전체에서 큰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면은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서도 이 인구 구조 변화가 아주 큰 문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가장 큰 글로벌 메가 트렌드는 세계 경제 질서가 이제 다극화로 변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미국, 유럽 이렇게 이제 이극화로 되어 있다가 그 중국의 부상, 일본도 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아시안의 부상 또는 여러 가지 신흥 이제 발전하는 나라들이 이런 차지를 해서 2040년에 보면은 이것이 어느 나라가 더미넌트하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경제 세력들이 국가들이 이렇게 전 세계의 경제를 이제 쪼개갖는 이런 형태로 변한다는 것이 글로벌 메가 트렌드의 첫째가 되겠고요. 이러한 가운데서 갈등이라든가 위험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가장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당면한 문제에서 글로벌
원리 가장 큰 문제라 우리가 이제 파악하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뭐 기술과 사회가 공존한다거나 뭐 정서의 변화라는 이런 이제 약간 인문학적인 요소도 있습니다만은 한국은 그럼 어떤가 하고 살펴봤더니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 15개의 이제 메가 트렌드를 파악을 했는데 첫 번째가 인구 구조의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가 변하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가 디바이드 문제 이런 것이 이제 대두가 되어서 또 하나 한국에서 1등하는 것이 탄생했죠. 뭐죠? 매일 43명이 자살을 합니다. 뭐 며칠 전에도 한강에서 어떤 분이 뛰어내려서 이제 자살하셨는데 매일 43명이 자살하는 것은 한국에서 세계 1등이에요. 자살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계시니까 말씀드리면은 대학 진학률이 한국이 세계적으로 1등입니다. 80%를 넘어갔다가 최근 약간 인구가 감소해서 지금 77%가 78%가 한국이 대학 진학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은 대학에 못 가면 바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대학 진학률이 50%가 넘는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일본하고 뭐 유럽의 한 나라인데 핀란드인가 어딘가 두 군데만 50%가 간 넘고 모든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든 40% 전후입니다. 선진국도 30%대가 꽤 많습니다. 근데 한국은 80%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80% 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에 뭐 상당수가 여기 계신 분들은 또 대학원을 가겠지만 80%의 이제 지식 교육을 받은 분들은 거기에 합당한 직업을 찾느라고 애를 쓰겠죠. 그러니까 항상 사회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와 취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의 미스매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의 구조인데 그 원인은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다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그 교육 전문가나 사회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학 진학률을 80%에서 어떻게 하면 50%로 내려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가 사회 정서의 문제 또는 디바이드 문제로 한국의 가장 중요한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미래 사회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한 거가 고위험 사회라는 거죠. 고위험 사회라는 것은 뭐 고령화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장 큰 것은 디바이드가 심화된다는 겁니다. 뭐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가 경제 소득의 변화라든가 학력의 차이라든가 무슨 행복도의 디바이드라든가 해서 디바이드가 매우 심화되어서 한국 사회는 그것을 어떻게 잘 컨트롤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컨트롤하는가는 두 가지 방향에서 우리가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게 이제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술 발전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보자. 새로운 창조적인 일자리도 만들고 만족도도 높이고 디바이드도 줄이고 하는데 기술을 어떻게 잘 이용해 보자 하는 그런 어프로치가 있는가 하면은 교육을 잘 해가지고 사람들이 인간의 가치, 인간에 대한 중요성을 더 이해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보자 하는 또 다른 어프로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따로 놀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융합을 했을 때 그 시너지가 커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한국은 지금 여러 면에서 벽에 부닥쳤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경제적인 면, 사회적인 면, 또는 이분 문화적인 면에서 봤을 때 한국은 여러 가지로 이제 벽에 부닥쳤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이러한 세 가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성장의 한계. 그러니까 한국에는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잘 흔히 듣듯이 이제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써서 남들이 발명한 것, 남들이 이제 처음으로 시도한 것들을 생산성의 이제 향상이라든가 뭐 무슨 열심히 일한다거나 노력을 한다거나 무슨 자본 투자나 이런 것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걸 또는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아주 빨리 따라잡아서 저 큰 시장을 우리가 선점하는 그런 효과로서 많은 성장을 해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뭐 전자산업이라든가 기계산업이라든가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화학산업이라든가 또는 이분 문화산업에까지 그렇게 우리가 성공을 해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가 제일 앞에 나섰다는 얘기죠. 그래서 퍼스트 무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어떤 아이템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건데 그것이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성장의 한계를 지금 부닥치는 것이 여러 산업 분야, 여러 이제 기술 분야에서 이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벽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들이 일자리를 한국에서 줄이고 있습니다. 요새 계속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나 주요 이제 산업 분야에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한 70%, 80%는 다 해외 투자이고 해외에다가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뭐 인건비가 싸기도 하고 또는 고객이 있는데
가까이 공장을 지어야 뭐 물류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또 그날에 기여를 해야 그날에서 많이 이제 소비도 되고 이런 면이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자동화로 인해서 옛날에 있던 일자들이 많이 없어진 면도 사실은 간과할 수 없겠죠. 세 번째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디바이드 확대. 디바이드라는 것은 여러 가지 디바이드가 있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는 나이에 따른 최대차에 따른 그러한 이제 갈등이나 그런 디바이드도 있겠고, 소득 수준에 따른 디바이드, 무슨 문화나 이런 교양 이런에 따른 자기 이제 분야에 따른 디바이드도 있고, 경제력의 디바이드 등등 여러 가지 디바이드가 있는데 점점 한국이 확대되어 가지고 이것이 갈등이 되고 사회 문제가 되고 이제는 대립 관계까지 이루어져 가지고 모든 문제가 어떤 폭발 직전에 있는 그러한 이제 구조로 자꾸 변질이 되어 간다 하는 것이 한국에서 사회적으로 풀어야 될 큰 하나의 또 다른 이제 벽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은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의 정체로 이어지게 되겠고, 이런 것들은 한 개인이나 단체나 대학이나 회사나 이렇게 노력해서는 아주 일부분의 문제뿐이 풀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부침이 초단기화되는 그러한 이제 현상으로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금 매우 필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경제 모델로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지난 수십 년간, 100년 이상 여러 가지 모델이 등장되었고 시도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식 기반, 혁신, 오픈 이노베이션 등등 여러 가지들이 시도되었는데 이것들이 100%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만족할 만한 토탈 솔루션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이제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흐르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토론에서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화두는 결국은 창의성, 지식 가치의 극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디바이드라든가 경제적인 벽 또는 문화적인 면, 인간 중심 이런 모든 문제를 풀어보자 하는 것이 이제 도저히 흐르는 하나의 패러다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창의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은 창조, 창의 다 비슷비슷한 말인데요. 창조를 하는 두 가지 큰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창조, 창의라 그러면은 대부분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새로 만든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이제 소위 크리에이트한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것들을 내가 발명한다. 발견, 디스커버리. 이미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하나 있는 걸 발견하는 거는 대단한 부가가치가 없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흩어져 있던 것들을 발견해서 잘 모아가지고 재조립하고 효율화시켜서 어떤 가치를 새롭게 얻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있는 것의 재조합, 즉 융합을 위해서 창조를 하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발명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크리에이티브 해야 되고 남보다 뛰어나고 노력도 해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확률적으로도 이제 좀 리스크가 크고 이런 면이 있는데 비해서 있는 것을 재조합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이것보다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창조의 이제 아이콘으로 얘기하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자기는 그저 있는 것들을 발견해서 모았을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새로 크리에이트한 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하나 뭉쳐가지고 새로운 가치, 새로운 지식,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융합이야말로 창조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창조라는 것을 이룩하는 수단으로는 발명이라는 것이 있고 발견이라는 것이 있는데 발명만이 유일한 것은 아니다. 보통 창조라 그러면 다 벤처를 차리고 새로운 특허를 내고 발명을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푸시를 하고 모든 교육이나 정책이 그런 면으로 지금 많이 몰아져 있고, 융합이라는 그 화두는 조금 뒤로 슬슬 사라지는 것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것이다. 융합이야말로 창조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창조의 사이클. 그러면 발명이 됐든 발견이 됐든 창조의 사이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는 것은 이미 있는 것을 여러 개를 보고 어떻게 조합하는가 하는 아이디어도 되겠고 전혀 없는 것을 발명한 아이디어도 되겠죠. 그것으로부터 막 이리저리 이제 조합을 해보고 이제 쿠킹을 하고 변형을 시켜보고 뒤집어보고 그러다 보면은 많은 이제 지적 재산권이 생기게 됩니다. 크리에이티브한 지적 재산권으로부터 벤처도
생기고 또는 뭐 큰 이미 기존의 기업들이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새로운 상품이나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창조를 중시하는 기업들이 생기겠죠. 그럼 기업들은 당연히 창의적인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소속되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창조 계급 또는 창조 인재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겠죠. 그래서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이것 중에 일부가 좋은 그 지식이나 그 발명을 하게 되고 또는 융합을 하게 되고 그러면 많은 지적재산권이 이제 거기서 파생이 될 것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 활동이라든가 많은 어떤 그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되는 메커니즘이 그 도입이 되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창조적인 인재들이 소위 놀 자리가 생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끄집어내져서 가지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생겼을 때 이 나라는 창조 국가다. 이것이 잘 되는 데는 창조 도시다. 이것이 잘 되는 데는 뭐 창조 커뮤니티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여기에 제가 왼쪽에 이제 애들 하나를 했는데 창조적 마인드랑을 붙였습니다. 근데 창조적 띵킹을 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야말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보고 아이디어를 내 이렇게 해봤자 별로 효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창조적인 띵킹을 하는 훈련을 해야 그것으로부터 어쩌다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좀 실현 가능한 것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통계에 의하면은 한 가지 성공한 제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보통 한 3,000개 정도의 아이디어를 이제 테스팅을 한다고 합니다. 한 3,000개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그 중에서 이렇게 버리고 해서 한 300개 정도로 줄이고 그걸 가지고 또 반으로 줄여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그 중에 몇 개는 이제 산업화를 해서 제품을 만들어보고 그러다가 결국은 한 개만 성공한다. 그래서 소위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는 쉽겠지만은 3,000대 1, 5,000대 1의 경쟁이 이 에로 두 단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말로는 이렇게 그림으로는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결국은 프로세스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창의적 아이디어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고 풍부하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아이디어는 매일매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인노베이션에 관한 이런 연구를 보면은 매일매일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각하지 않으면 창의적 아이디어가 그 태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 기업에는 창조 인재가 일해야 되는데 창조 인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학생들은 대부분 창조 인재가 되시고자 하는 분들인데 대부분의 창조 인재들은 이 세 가지를 원합니다. 네 가지인가요? 도전적인 일이 있어야 돼. 자기가 창조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새로운 이제 융합적인 마인드에서 나온 프로덕트라든가 그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한 그런 일들이 되겠죠. 창조적인 일이 되겠죠. 그래서 도전적인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도전적인 일만 가지고 창조 인재들은 거기에 이제 몰두하거나 달려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놀거리가 근처에 있어야 되고 놀 공간이 있어야 되고 같이 놀 친구가 있어야 몰려듭니다. 그래서 창조 인재를 인커리지하고 창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조 도시가 형성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꼭 도시라고 해서 큰 1,000만짜리 이런 것이 아니라 10만 명 또는 5만 명이 되더라도 어떤 공간 그 안에는 멋있는 식당이 있고 멋있는 클럽이 있고 뭐 레스토랑 무슨 그 바가 있고 또는 문화 시설이 있고 자기 스포츠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거기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그런 것을 하는 회사가 있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많은 회사들도 구글이나 이런 회사를 흉내내서 회사 내에다가 아주 맛있는 식당을 넣고 뭐 암벽등반도 넣고 수영장도 만들고 그러긴 하지만 그건 부족한 거죠. 그건 너무 호모지니어스한 인바라먼트니까. 그래서 그거를 도시 차원에서 확대해서 좀 더 다양한 사람이 우연히 만나면서 융합도 하면서 새로운 이제 그 자극을 받는 그러한 창조 도시가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창조하는 그 메커니즘에서. 그래서 그 중에 많은 부분이 디자인이라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런던이라든가 베를린 같은 데가 굉장히 이런 것에 성공한 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니까 디자인 전공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겠다고 왔습니다. 그분들 말씀 중에 굉장히 감명 깊게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베를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베를린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그 동서독이 합치면서 해갖고 굉장히 암울하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일자리도 불안하고
도시의 생산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디바이드 문제도 심각하고 그래서 베를린 도시에서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고 전체적인 그 무슨 문화나 예술이나 뭐 다 포함해서 경제까지 활성화를 시킬까 하다가 그래 아티스트를 베를린 도시에다가 유치를 하자 이러고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티스트를 유치한다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아티스트가 오면은 집을 공짜로 주고 뭐 어느 정도 나오는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사주고 뭐 좀 보조금도 좀 주고 이런 걸 해서 아티스트를 지원하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을 베를린 전체 활동 인구의 한 10%까지 올려보자. 그러고 이제 정책을 폈답니다. 그래서 슬슬 이제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서 모아놨더니 그 1, 2년 뒤에 10% 도달한 뒤에 측정을 해봤더니 이분들이 제너레이트하는 여러 가지 경제 활동 수치가 베를린 전체의 20%를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를린이 소위 디자인 시티 또는 창조 도시로 디클레어하고 낸 정책이 정말 성공했다 하는 예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베를린, 런던만 한 것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도 있죠. 뭐 사실 서울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십 개의 도시들이 지금 소위 자기들이 창조 도시다, 크리에이티브 시티다라고 디클리어를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피고 소위 창조 인재를 끌어모으고 따라서 창조 기업을 모으고 그래서 도시를 활성화시키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창조하는 인재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얘기하면 이분을 꼭 꼽습니다. 창조인 융합인으로 봤을 때 이 다빈치. 그래서 르네상스를 이끈 예술가 발명가이고 인류 최고의 융합인이다. 뭐 못하는 게 없죠 이분은. 이분이 13,000페이지에 달하는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쓴 뭐 드로잉과 텍스트가 있는 걸 남겼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런데 많은 걸 거꾸로 썼어요. 그래갖고 상당히 해독하는데 어려웠지만은.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없는 게 없죠.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뭐 에디슨, 이거 과학 기술하는 사람은 에디슨을 많이 꼽죠. 발명가고 1000개 특허가 있고 제너럴 일렉트릭을 비롯해서 뭐 14개의 회사를 창업을 하고 소위 인벤션 팩토리라고 해서 뉴저지 인벤션 팩토리라고 해서 완전 융합입니다. 저는 그런데 사실은 쇼클리라는 사람을 굉장히 창조나 뭐 특허 또는 융합 이런 면에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제 전자공학 하시거나 물리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쇼클리라는 사람은 이제 노벨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창의적 발명가고 뭐 MIT 기업가 정신이란 말은 앞에 이제 슈페터가 많이 말한 거가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 사람이 쇼클리 반도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반도체가 뭐죠? 실리콘으로 하죠. 그래서 실리콘밸리를 만드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쇼클리 반도체가 됐는데 쇼클리 반도체를 이 사람이 이제 주인이 되고 페어차일드라는 회사도 만들고 인텔이라는 회사도 창업하고 그래서 20년간 65개의 회사를 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미국 실리콘밸리를 정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잘 보면은 우리가 창업을 하거나 창조를 하거나 하나의 창조 도시, 실리콘밸리도 하나의 큰 창조 도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탄생하고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는가를 이제 우리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능한가? 과연 이런 것이 광교에서 있을 수 있는가? 과연 이러한 분야가 무엇일까? 그것이 바이오일까? 뭐 IT일까? 아니면은 뭐 무슨 그 농업일까? 무슨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위 어떤 그 리더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어느 분야에 가나 리더가 있고 그 사람이 창조 인재의 어떤 그 리더 역할을 잘 함으로써 뭐 기업도 생기고 발명도 되고 확산도 되고 일자리도 생기고 다시 선순환 사이클이 생기고 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리더가 학교에 있던 기업에 있던 뭐 어떤 기구에 있던 항상 꼭 필요하고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리더가 되시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주목할 나라들이 몇 개 있겠죠. 주목할 나라들이. 그래서 흔히 이제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이스라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벤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벤처가 성공한 기업도 많고 미국 주식에 상장된 회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조그만 인구 1000만도 안 되는 데서 뭐 엄청나게 성공하고 벤처 캐피탈이 다 몰려들고 글로벌화도 아주 성공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본받자 그래서 이스라엘 출장 갔다 오지 않으면 요즘 뭔가 좀 찜찜한 그런 형편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한편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나라는 조그맣지만 전 세계의 이스라엘의 그 엘리트들 또는 자본, 뭐 교육, 금융 이런 것들이 다 둘러싸고 있어서 여기를 다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뭐가 생기면 얼른 끌어가고 미국에다가 상장을 시키고 투자를 하고 회사를 차려주고 실리콘밸리에 진출하게 해주고 이러한 메커니즘이 너무나 발달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또 군사적인 모든 R&D도 굉장히 활발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그대로 우리가 따라 배우기에는 우리나라는 그러한 세계적인 글로벌 자본가라든가 시장을 연계해주는 그런 어떤 그 커넥션이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게 너무나 풍부한데 유태인이라는 그 커넥션이. 근데 한국은 그래서 그 면에서는 이스라엘만 따라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뭐 각종 제도들을 지금 카피해서 뭐 우리나라도 군대에서 뭐 창업가를 기르자 뭘 하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하고 만들고 있는데 약간 재고해 봐야 될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을 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창조, 뭐 특히 창조 경제라는 얘기를 무슨 영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2001년인가 책을 써서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로 해서 유명해졌듯이 그래서 영국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그래서 영국을 창조의 발상지라고 합니다. 현재 보면 영국은 문화와 금융의 중심지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의 그 본산지는 아니겠죠. 그리고 영국의 가장 큰 단점은 금융위기 이후에 상당히 나라가 조금 주춤거리고 있다 하는 점에서 아주 좋은 롤 모델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창조나 뭐 융합이나 창의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미국하고 중국을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우리가 창조 창의 얘기를 할 때 감성, 디자인, 문화, 역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중국은 그런 면에서 엄청난 자산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 면에서 보는 그 역사, 수천 년의 역사에서 중국만큼 많이 창조한 나라가 없죠. 뭐 과학이다, 예술이다, 문학이다, 뭐 이분 종교다 이런 것까지도. 그래서 풍부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기 때문에 창조 면에서 아주 급부상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요즘 뭐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도 중국이 아주 급부상하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제품이 아직은 뭐 디자인에서 떨어진다 그러지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캐치업하는가를 보시면은 금방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언어하고 이제 사회적인 인프라, 아까 창조적인 인재의 절대적인 비율의 이제 낙후성 이런 것들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주목할 나라 중에 대표적인 주목할 나라는 당연히 미국이 되겠습니다. 미국은 어떤 면에서 봐서도 세계 제1의 창조국이고 융합도 잘하고 아주 이노베이션이 생활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높은 창의적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 실리콘밸리 같은 이제 창조 도시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제가 옛날에 많이 강의했던 창조의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 융합이고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크리에이티브 마인드이고 하나는 창조를 어떻게 잘 경영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써보겠습니다. 융합이라는 것은 이 고체에서 액체로 이거는 소위 유에서 유로 그러니까 아까 여러 가지 있는 것을 디스커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잘 만든다 이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과 과학기술 분야의 융합 아니면 과학기술과 비과학기술 즉 인문사회나 예술이나 디자인을 융합하는 이 두 가지를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창조의 또 하나의 중요한 가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건 발명, 인벤션 무슨 뭐 이런 거 되겠죠. 그걸 위해서는 마인드가 중요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마인드를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X 마인드라고. 그래서 X 마인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고 아주 과감한 크리티컬한 또는 크리에이티브한 아주 과감한 도전을 하는 그 마인드를 저는 X 마인드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어떤 것을 10배 개선하는 것이 10% 개선하는 것보다 때로는 쉽습니다. 특히 전자공학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데서는 성능 개선을 다 몇 배로 합니다. 소위 무어의 법칙. 무어의 법칙 보면은 뭐, 종류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1.5년에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년에 2배라는 것이 계산을 열심히 하시면은 5년에 10배입니다. 그것이. 5년에 10배인데 5년에 10배라는 게 뭐가 10배냐? 두 가지 면에서 10배로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5년 뒤에 지금이랑 똑같은 성능을 가지는 거가 코스트가 10분의 1이 된다. 지금 10만 원짜리가 5년 뒤에는 만 원에 살 수 있다. 이런 걸로 발전하는 커브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10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물건이
5년 뒤에는 10만 원 주면 이거보다 10배 성능이 좋은 걸 살 수 있다. 10배 빠른 걸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뭐 자동차다, 기차다 이런 데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무어의 법칙, IT에서는 것이 성립을 지금까지 수십 년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무어의 법칙이 이렇게 아주 과감한 건데 무어의 법칙을 뛰어넘는 과감한 발상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50cc가 바로 그런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하면은 10배 개선이 때로는 10% 개선보다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표를 선정을 해야지 내가 이거를 50% 개선하겠다, 5% 개선하겠다 이런 건 아예 상상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분야에서는 엑스마인드가 꼭 필요하고 엑스마인드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지금 현재를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키면 되는가 엑스트라폴레이션에 의존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공하고 있는 IT 분야의 이러한 엑스마인드 같은 크리티컬 띵킹을 보면은 지금까지 50년 동안에 컴퓨터가 변해온 걸 보면은 메인프레임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메인프레임 위주의 패러다임에서 얼마 있다가 미니 컴퓨터가 나와서 그러다가 이것이 데스크탑 워크스테이션을 갖고 PC가 됐고 그러다가 들고 다니는 랩탑이 됐고 그러다가 사실은 지금 컴퓨팅 플랫폼은 스마트폰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뭐 유닉스고 무슨 뭐 썬이고 HP고 뭐 컴팩이고 이런 회사들이 있지만은 대부분 전부 다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으로 컴퓨팅 플랫폼이 옮겨갔다고 보고 사실은 생태계도 소프트웨어 생태계도 그쪽으로 옮겨갔다고 봐야 되고 그 디바이스 내에 들어있는 반도체도 글로 옮겨갔다고 봐야 됩니다. 훨씬 더미넌트하죠. PC보다 스마트폰이 더 많이 팔리고 있는 시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했는데 여기 이게 10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다미넌트 했던 기업들 10개를 리스트를 해보면은 20년, 두 세대 이상을 지속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요때까지 봤을 때 스마트폰 빼고 요때까지 봤을 때 하나, 둘, 셋 봐서 IT 컴퓨터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탑 10에 들어있는 지속적으로 3번을 연달아 들어있는 회사는 딱 한 개뿐이 없습니다. 어느 회사냐? IBM입니다. IBM만이 3세대에 걸쳐서 계속 들어가 있고 다 2번만에 꼬꾸라졌습니다. 뭐 이때는 예를 들어서 뭐 일본 회사가 판치고 있다가 꼬꾸라지고 이때는 뭐 미국의 무슨 PC 회사에 들어오고 있다가 꼬꾸라지고 스마트폰이 되면서는 전혀 새로운 회사들 뭐 노키아 뭐 삼성 이런 데가 LG 이런 데가 쫙 들어가서 다 바뀌었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요 다음에 뭐가 나올지 그러니까 6번째 플랫폼이 뭐가 될지 7번째 플랫폼이 뭐가 될지 거의 10년마다 변하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인노베이션 크리에이티브한 마인드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엑스마인드로 점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랩탑을 이렇게 엑스트라폴레이트해서 스마트폰이 나옵니까? 전혀 안 나오죠. 이건 전혀 다른 기계입니다. 메인프레임을 엑스트라폴레이트해서 미니 컴퓨터 됩니다?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소위 캐즘이 있는 거예요. 파라다임이 아주 수식적으로 변한 그런 계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다 함께 뭔가를 지금 누구나 다 경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또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걸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대학원 학생들은 한 2개, 3개 내지 뒤에 있는 거 30년 뒤에 제 8세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인재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창조 사이클에서 이제 아이디어, 지적재산권, 기업, 마지막에 이제 창조 인재가 되겠는데, 대부분 창조 인재는 놀기 좋아하고 교류하기 좋아하고 반짝반짝되는 아이디어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웬만해갖고는 한 군데 오래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조 인재는 잘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욕할 게 아니라 쟤는 요새 젊은 애들은 왜 저래 뭐 자꾸 철새처럼 돌아다녀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왜 떠나는지를 생각하기 전에 왜 안 오는가 왜 머무르지 못하는가를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좋은 학생들이 안 오면은 왜 안 오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를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많은 기관들이 많은 대학들이 지금 드디어 이거에 착안을 하고 건물을 멋있게 짓고 교실이 좀 나긋나긋해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학생들에게 편의시설도 제공하고 또 젊은이들 찾아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에서 두뇌 유출 국가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유학생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국에 상주하고 있는 유학생 숫자에서 한국이 3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중국, 인도 다음이 한국입니다.
미국에 있는 고등교육을 받는 유학생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한 7만 명 정도로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것도 대부분이 이제 고급 두뇌이기 때문에 그 7만 명 중에서 제일 많이 택하는 전공이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산과 왜 이렇게 학생들이 안 오는지 저는 이해를 했어요. 다 외국을 가버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글로벌 두뇌 육출을 이제 역전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안 오는가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서 글로벌 인재를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거의 이제 끝나가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오해를 이제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노벨상. 모든 사람들이 융합교육을 한다, 뭐 첨단교육을 한다, 창의성을 한다 그러면은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그럼 노벨상 받겠네? 그러고 얘기를 하십니다. 연구비를 막 늘린다 그러고 뭐 기초과학을 40%를 올린다 그러면은, 그리고 아마 우리 여기 있는 융합기술원 융합대학원에도 이것이 노벨상이랑 관련이 있는 조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그런 욕심을 가지신 분도 뭐 분명히 많이 계실 거고요. 한국이 노벨상을 왜 못 받는가를 기자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벨상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벨상이랑 관련이 있는 전공을 하시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기자한테 대답하기 전에. 한국이 왜 노벨상이랑 이렇게 거리가 먼가? 얼마나 거리가 먼가를 한번 이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수를 제가 노벨상 위원회에 들어가서 최근에 표를 자료를 보고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지금 뭐 거의 100년 이상 노벨상을 수여를 했는데 다 초기에 시작했고 노벨 경제학상만 나중에 생겼습니다. 참고로 노벨상은 물리학, 화학, 의학이랑 과학기술 분야가 있고 문학, 경제학, 평화상이랑 비과학 분야가 있고 반반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야는 다수의 3명까지가 동시에 받고 그렇기 때문에 수상자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긴 하지만 노벨상 수상자 수를 나라별로 보면은 미국이 지금까지 338명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305명이 과학상 분야에서 받았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1개 받았습니다. 뭐 누군지 아시죠? 과학기술 분야는 없습니다. 그나마 이완이 되는 게 중국은 8개뿐이 못 받았고 4개인데 이거 전부 다 중국에서 받은 게 아니라 중국인이 받은 겁니다. 미국에 있는 중국인이 받은 겁니다. 그 중에 몇 분은 이제 중국에서 유치해서 중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일본은 20개를 받았는데 16개가 과학기술에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는 영국, 독일, 프랑스들도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아르헨티나, 뭐 아일랜드 이런 나라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벨상은 아무나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걸 못 받는 거를 그렇게 우리가 서러워할 필요도 없고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받느냐? 우리나라는 독립한 지 불과 몇십 년 되지도 않았고, 독립하고 나서 처음에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과학기술 연구라는 걸 해본 지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 연구가 없는 거죠. 역사가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는 걸 보면 꾸준히 연구를 집중해서 오랫동안 하다가 보면은 노벨상도 나오고 무슨 상도 받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역사가 짧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연구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초기에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정부 연구비가 뭐 17조 원인가 그렇게 되고, 그 기업 연구비도 정부 연구비 몇 배로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서 주의해 봐야 될 거는 이거가 세계적인 경제력 순서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는 거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과학기술을 얼마나 꾸준히 했는가에 관련이 있는 거지, 노벨상을 받아야 반드시 좋은 나라가 되는 것도 아니고 노벨상을 받아야 반드시 훌륭한 나라가 되는 거 아니니까 너무 여기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제가 주어진 시간을 다 마쳤으니까 감사합니다.
미시적으로는 또 제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연구 방향 주제를 잡고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보게 됐고요. 좀 거시적으로는 제 연구나 공부하는 것들이 사회적이나 이렇게 구조적인 맥락에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조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되게 유익하고 좋았고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융합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굉장히 화두가 되었다가 다시 약간 사양길에 접어드는 것을 연사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스스로도 항상 융합이라는 게 뭔지 고민을 하고 그 안에서 저희는 저희 연구 분야에서 어떤 융합과 창조를 이뤄 나갈 수 있을지 항상 고민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융합이라는 이슈가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 그러한 문제의식을 던져줬던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제일 중요한 시기가 3살 전에 그 회로가 형성이 돼야 된다.